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삼종신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사상, 전통, 역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일본은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의 고대 문화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백제 유민들이 주도하면서 당시 외국이 일본이 되게 진전이니까 외국이 거기서 나당연합군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했거든요. 그게 다자유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서경이라고 불렸습니다. 서쪽 수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인들도 그리고 그들이 당나라랑 교류할 때도 심지어는 나중에 발해인들도 거기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서쪽 수도고 일종의 인천처럼 출입국한 거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장복을 선도한도 물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일본은 몰랐구나. 일본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고분군들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지금은 한국도 많이 발굴되고 복원되다 보니까 가야 고분도 그렇고 신라 고분도 그렇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80년도 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잘 안 이루어질 때 일본 가서 거대한 고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스카에 갔을 때인데 제가 마루야마 고분을 찾아갔거든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큰 언덕에 가보니까 조그만 집들도 있고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할 수 없이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루야마 고분인데 아스카에 그렇게 거대한 고분군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큰 고분군들은 수없이 많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로 전라남도 쪽에 많이 있는 전방 후원분들입니다. 그 당시 통계로 2,600여 개 정도의 전방 후원분이 일본 열도에 실질적으로는 동경 이남 지역이죠. 나머지 고분군들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15만 개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분군들이 있었고 직경 500m가 넘는 고분군들도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 때 일본의 경제력이 특별했구나. 이거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나라의 동대서에 가면 대불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불전은 그게 실질적으로 원래 752년에 완공됐을 때보다 규모가 적은 거예요. 조금 적어요. 불상도.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단일 목적 건물.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목적 건물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세워져 있고 안에 나라 대불이라고 불려지는 도사나불이 있었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보면서 현장에서 자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만든 주체들은 우리 주로 백제계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 다음 세대, 망백제 유민들의 다음 세대가 주도가 돼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되게 된 거죠. 하나는 일본이 그 당시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구나. 경제력, 토목 그런 능력, 또 한 가지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시에 아니 일본 열대 가서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유민들이 주체가 돼서 설정되려면은 백제 본국은 어느 정도 됐을까? 이걸 감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동시에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왔죠. 일본의 혼슈 중부쯤 가게 되면은 후이현에 가면 스루가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을 거치면서 스루가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신라 문화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실학이 신사라는 이름에 몇 가지가 있고 실학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발해인들도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발해인들이 묵던 객관도 있었고 훗날 일본기 등을 보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발해인과 연관된 많은 사건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또, 이 신라 문화가 이런 쪽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쭉 추적하다 보니까 제가 뗏목을 타고 건너가 했던 것처럼 이게 해양과 직결되어 있구나. 그냥 단순하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해양의 메커니즘과 직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서쪽에 백제 이전에 많이 있었고요.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기에 많은 소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라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뭐 울산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이 신라계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나중에 고구려과 연결되지만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초기에는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라도 사실은 늦게까지는
소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박혁거세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큰 나라였다. 그거는 아니죠. 가야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소국들이 많았고요. 백제 지역도 사료에 따르면 근처 광대하니까 4세기 초에 현재 전라남도 지역을 백제 영토로 삼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전라남도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마한 세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중앙 집권적인 단일화된 체제는 늦게 만들어진 거죠.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계 세력들 가장 일본 요트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제가 간푸 페리를 탄 거죠. 이걸 타고 간 것처럼 가야계 세력들이 특히 금강가야 세력들이 김해를 출항해서 큐슈 북부에 도착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슈 북쪽 지역에는 주로 가야계 세력들이 정착해서 뭔가 나라를 이뤄가는데 그 나라는 국가가 아니죠. 꼭 명심하세요. 국가가 아닌 겁니다. 스테이트가. 사료에도 국가란 말은 없어요. 원래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이 만든 용어가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국 아니면 가 이랬었는데 말 그대로 조그만 해양 폴리스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주체는 가야계 세력들이에요. 당연히 거기서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보니까 거제도 서쪽부터 전라남도에서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건 마한입니다. 마한. 훗날 백제가 되지만 마한 세력들이 거기서 배를 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가거나 아니면 큐슈 북서부 지역에 도착을 해요. 나중에 제가 다시 실험을 한 거예요. 2003년도에 사실은. 장보고란 뗏목이 마지막 출항했을 때 제주도에서 출항했잖아요. 마지막을. 그러니까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출항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큐슈 북부의 가라쯔 가야 항구란 곳으로 도착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역시 사료의 기록대로 북서의 오도열도란 곳에 도착한 거죠. 뭐 정확히 도착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도착했는데 전라남도 이쪽 출발한 세력들은 역시 큐슈 북서부 지역에 도착한다. 오늘날의 구마모도현, 나가사키현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도착하죠.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라가 일본 열도 진출한 것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신라 초기부터 일본 열도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보다 더 먼저 출발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산 지역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대마도를 거쳐서 가기 쉽지만 그 다음에는 당시 신라의 항구가 어디냐면은 신라가 수도가 경주죠. 그럼 경주에서 나가면은 그 형산강을 타고 나가면은 바로 유명한 포항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포항이 크잖아요. 포항이 옛날에는 포항만 전체가 아니라 영일만 전체가 아니라 한 군데예요. 형산강이 나오는 곳.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위도상으로도 오키제도를 거쳐가지고 이즈모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못을 띄워도 거기 도착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양쪽의 역사 기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연호랑과 세원녀 아시죠? 연호랑과 세원녀가 지금도 포항 시내에 가면은 사당이 있어요. 1호 사당. 그리고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거기 연호랑과 세원녀의 커다란 기념물이 서 있고 전시관이 있잖아요. 연호랑과 세원녀는 신라 아달라 왕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이면서 아마도 일월 그러니까 해와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좀 신앙과 연관된 혹시 제사일의 집단 이게 학자들의 설명인데 거기서 연호랑 세원녀가 일본 열도를 가서 도착해서 왕이 되잖아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호랑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큰 바위가 떠내려오니까 거기를 올라탔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저절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세원녀란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계속 바닷가에 나가 있는데 바위가 또 오니까 거기에 남편의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시 일본 열도로 가니까 남편은 이미 일본 열대 어느 지역에서 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이 가서 왕비가 되고 왕과 왕비가 됐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은 바로 이즈모 지역이에요. 혼슈 남쪽의 이즈모 지역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묵호 동해에서 출발하는 관광선이 주로 돛도리로 들어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가세요. 돛도리 여행 가는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시마네현의 이즈모예요. 그리고 이즈모가 아니라 사실 이즈모에서 바다로 나가면은 오키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바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지금도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웃기고. 그래서 신라계 세력들이 바로 거길 출발하게 되면 연호랑과 세원여처럼 독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착하면은 이즈모니까 거긴 당연히 신라 세력들이 도착한 곳이 되죠. 시마리온 그리고 이즈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청난 유물들과 유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도 똑같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등장을 해요. 아마데르스 오미케라면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옛날에 우리였지만. 그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마데르스 오미감이라고 해서 일종의 태양 여신이에요. 일본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는 게 바로 아마데르스 오미감이 그리고 천안까지 연결된 직계.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천선 일계 사상이죠. 그런데 그 여신과 라이벌이면서 신화상의 남동생이면서 한편으로서는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폭풍의 신인 스사노노미코도라고 있어요. 그런데 스사노노미코도는 결국 아마데르스 오미카의 누나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일본 역사가 그렇잖아요. 가야계 세력과 신라계 세력이 싸우면은 가야계 세력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처음에 국가의 원형이 만들어질 때는 가야계입니다. 그래서 신화 구조가 일단 가야계처럼 똑같습니다. 뭐 신화 구조도 똑같고 등장하는 지명의 명칭도 똑같고 그런데 신라계는 일단 경쟁에서 패배하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스사노노미코도가 나중에 죽어서 자기는 뿌리의 나라, 건국 뿌리의 나라인 신라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사노노미코도는 신라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계, 신라계가 있고 그리고 백제가 만에 들려서 다시 쫓아가면서 정말 강력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영향력을 끼쳤죠. 백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고구려는 출발하면 어디서 출발했겠습니까? 당연히 동해안에서 출발했겠죠. 그리고 동해 북부에서 출발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고구려가 남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남진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바로 AD 400년인데요. 그 유명한 광개토 태왕이 신라 왕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부탁이 아니죠. 그래서 보기 5만을 파견합니다. 당시 한반도에 5만 명의 군사가 작전을 펼치니까 그건 경천동지할 일이죠. 보기 5만이 내려가서 결국 당시 신라로 괴롭히던 백제와 외를 그리고 일부 가야까지도 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는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오고요. 그때 당시 인질로 잡혀갔던 실성이 임금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실성왕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신라는 고구려에 굉장히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실성왕 때 대마도를 공격하려는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 신라는 능력이 없었고 아마도 고구려군이 주도가 돼서 그런 것을 시도했는데 상복사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장수왕 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481년까지는요. 지금 고구려의 동쪽 영토는 현재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안동 지역. 진짜입니다. 그 청송을 거쳐가지고 청송을 지나서 빠져나가면은 불일계곡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무슨 도시가 나옵니까? 포항 위의 도시. 흥해가 있고 흥해 위쪽에 영해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영역이 아니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것이 거기고요. 흥해는 482년도에 고구려군이 공격했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481년까지 기준으로 할 때 오늘날 포항 시내가 이를 편입된 흥해 바로 위쪽까지가 고구려의 영토인 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발은 동해서잖아요. 그 배들이 우리나라 관광선이. 그러니까 동해를 활용하는 거죠. 아니면 더 밑에 올 수도 있고 최소한도 고구려는 동해까지 내려와야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가시권으로 보면서 일본 열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제가 실학이라고 말했던 그 지역부터 해서 그 남쪽 일부까지가. 그래서 고구려가 그때부터 일본 열대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라도 가야도 마한도 갔고 후에 백제도 가기 시작했지만 그 작은 나라들의 일본 열도 진출과 고구려라는 나라의 일본 열도 진출은 격이 다른 거죠.
격이 다른 거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평양의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많은 수많은 해양 조그만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조그만 영국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건 국력인 거죠. 국력. 그러니까 고구려가 주된 공격 또는 주된 진출 지역은 아니지만 일본 열도로 이미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석의 기록을 보면 12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다하게 많은 고구려인들이 일본 열도로 갔을 겁니다. 다만 공식적인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워낙 강력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6세기 말에 가면은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598년에 고구려가 수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다른 학자들과 다른데 이건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썼어요. 93년도인데 동아시아 또는 동아주중의 국제대전이라는 명명하고, 고구려 수나라 전쟁도 5차 전쟁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관계를 볼 때 고구려와 수나라 400년 만에 중국 지역을 수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고구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 정책을 취하면서 결국 선제 공격을 취해요, 사실은. 598년에 고구려 선제 공격을 취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수나라의 일대 황제인 수문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거죠. 물론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수양제가 어마어마한 병력을 거느리면서 세계 전세에서 가장 큰 군사죠. 정병만 113만 3,500명이에요. 정병만. 그리고 배에 달하는 인구가 전쟁에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해군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전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결국은 613년 전투를 들여서 수나라는 끝나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게 당나라고, 다시 뒤를 이은 것이 고구려 당나라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신라가 백제랑 철저하게 투쟁 관계를 벌이다가 불리한 관계성 속에서 당나라랑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은 백제 고구려를 한편을 하고 일본 열대외는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딱 강력한 나당 동맹 간의 대결 구도, 즉 해륙 십자형 구도가 되는 거고요. 그 관계성 속에서 고구려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외교망을 구축해야겠죠.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시 수나라 당나라는 말 그대로 범동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도 외교 관계를 수립해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제가 훗날 찾은 자료인데요. 그 당시 때 수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당나라는 당시 캄차카 반도, 얘는 야차, 사할린에 쓰던 유기, 이런 종족 내지는 소규모의 국가죠. 소국이죠. 이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요. 심지어 사할린에 있는 유기란 어떤 종족 내지 소국은 왕자가 직접 오는데 통역을 3번을 거쳐서 왔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리 말 그대로 전체가 망을 이루면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동아시아 국제대전, 그리고 해륙 양면전, 그리고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그리고 무역을 놓고 벌어진 대전쟁,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고구려도 당연히 백제 그리고 외와 연결을 맺어야 되고 다른 지역과도 연결을 맺었겠죠. 근데 왜 문제예요? 그 이전부터 이미 일본 열대 외국의 사실을 파견했지만 이때쯤 가게 되면 당시 고구려가 현재 오사카 나라 교토를 중심으로 한 거죠. 특히 핵심은 아스카 지역인데요. 여기 있는 세력과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강력한 지배하에 두려고 애를 써요. 나라에 가면은 법륜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에 가면 금당이 있는데 금당에는 벽화가 있다. 벽화를 그린 사람은 바로 고구려 승려인 담징이다. 다 보셨죠? 그런데 담징이 아니라 담징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화공 집단들이 간 거예요. 그 기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먼저 누가 가냐면 바로 해자라는 승려가 파견이 돼요. 당연히 가는 겁니다. 파견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쇼토쿠 태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율령국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전까지 율령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쇼토쿠 태자인데 쇼토쿠 태자의 정치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해자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그 사람이 관리를 해요. 당시 야마토 조정, 외국에는 바로 백제가 함께 고구려가 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don인을 통해 가지고 신라가 국교를 받아들인 것처럼 당시 외국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쇼토쿠 태자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전통신앙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호족 세력들, 우지라고 그래요. 이들을 제압하려면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란 고등종교가 필요하고 고등종교의 논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불교를 배경으로 한 당시 세계 문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외국에서는 결국은 불교를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비린내는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불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이제는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려들은 와서 수입을 하잖아요. 온 거예요. 고구려 승려, 백제 승려들이 옵니다. 그런데 승려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만들어야죠. 쉽게 말해서 사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서 처음 사찰이 만들어져요. 모든 사람이 통념을 깨면서 당시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사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불상을 제조할 때 엄청난 기술력과 함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계 기술자들도 많이 오고요. 돈, 바로 그때 고구려 수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량왕, 누굽니까 영량왕이? 영량은 평강공주의 오빠예요. 평강공주가 누구의 부인입니까? 온달의 부인이잖아요. 뭐가 좀 재밌게 돌아가죠? 그리고 그 영량왕의 동생이 연개서문에게 죽은 영유왕이에요. 온달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고구려 말기에 큰 위치에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바보 온달이 아니었구나. 그럼 어떤 놈들이 그렇게 우리 역사를 희화시켰을까? 이거 제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배웠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배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수나라가 공격했고 당나라가 공격했는데 뛰어난 을지문덕, 연개서문 같은 영웅이 있어서 극복했다. 이건 역사가 아니죠. 동아시아 국제 질서로 볼 때 당연히 전쟁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고구려도 알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끝까지 항전하고 사실은 승리를 한 거죠. 수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당나라도 당태종은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신라 문제와 더불어서 당고종 때 고구려가 마지막 668년에 평양성이 항복한 거고요. 그러나 671년까지는 특히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 성들은 끝까지 항전을 했어요. 그 나머지 세력이 나중에 발해를 공격되는 거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당시 고구려는 외교적인 면에서 일본 열대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당시 황금을 기증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스카사는 일본 최초의 사찰은 백제계 승려와 고구려계 승려, 즉 해자가 공동 주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권력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외국에 영향을 끼쳤는가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일본 열도와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각각의 방향을 통해서 출발한 다음에 일본 열도에서 직접 연결되는 세력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 간의 또 갈등 관계가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쟁패전을 벌이는 것처럼 일본 열도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쟁패전을 벌였다는 것이 저희 견해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정치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훨씬 더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한반도 만주에 있었던 나라들도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오랫동안 싸움을 했는데, 그럼 일본 열도에는 외국은 처음부터 통일됐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일본 열도는 끝까지 통일될 수가 없어요. 명주유신 때 가서 비로소 통일되는 거니까. 다 아시죠? 명주유신 전까지 막부시대 때는 통일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번들은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한 거예요. 그거 나가면 안 돼요. 국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심지어 부여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본 열도는 외국도 아닌 일본이 일찍부터 통일되어 있었다는 그런 식으로 배워왔으니까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당시 일본 열도에 거대한 고분군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도 경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적 부여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고구려는 평양 지역에 있고 등등 분포되어 있듯이
똑같습니다. 일본 열도에도 보통 한 5개 정도의 큰 고분 밀집 지역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국명은 전해지지 않지만 당연히 국가였었다. 오늘날 스테이트 개념이 아니지만 어쨌든 큰 국이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외란 이름으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외라는 것이 국명일 수도 있지만 외 전체는 일본 열대는 정치 집단 전체를 외라고 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국명인 줄 아세요? 그리스 국명 아니잖아요. 그리스 세계일 뿐이지. 하나의 질서에 관한 명칭. 그렇죠? 중국이 국명입니까? 중국 국명 아니에요. 손문 때 비로소 중국이 국명으로 채택된 거지만 중국이란 글자가 중국 사례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 사례도 나오지만 때때로 그러나 그때 중국은 국명은 아닌 거죠. 그 질서나 체제를 가르치는 것이죠. 거슬러 나가면 고조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안 배워서 그런 거죠. 이 부분에서의 요점은 이겁니다. 일본 열도에는 통일된 정치 세력이 없었다. 그리고 5개 정도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들도 그 속한 작은 소국들을 병합하지 못했다. 이게 제 해석이고요. 신라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가야는 끝까지 통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은 너무나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역사책을 만든 거죠. 예를 들게 되면 고사기가 712년에 그리고 720년에 일본 서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나왔던 주로 백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안말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책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그 전까지 있었던 남아있던 일부 사례와 함께 역사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만든 거죠. 재편한 거죠. 얼마든지 다 신화는 만드는 거니까 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유일하게 남아있으니까 일본은 처음부터 통일된 국가였었고 그리고 만세 일개 아마데라스 오미카부터 시작해서 일대 천황의 신무 그리고 지금에까지 역시 그대로 하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일본인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역할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늘의 자손, 신의 자손이니까. 일본인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럼 우리는 늘 중국이라는 걸 의식하고 살았잖아요. 말도 함부로 못했잖아요. 캘린더도 세종이 중국 모르게 당시 너무나 모르게 캘린더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뭡니까? 중국 걸 썼잖아요. 그죠? 광석까지. 그리고 우리는 왕이었었잖아요. 일본은 천황이고 중국은 천자지만 우리는 왕이었었고 기타 등등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그랜드 디자인도 못하고 큰 스케일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에는 자식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